이번 총선에서 낙마했지만 많은 것을 얻은 두 분 청년 정치인 초대했습니다. 서울 노원병의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이준석 최고위원, 강남병의 민주당 후보였던 김한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하셨는데. 예. 네. 실제로 이번에 과분한 응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표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최고위원 이러다 직업이 최고위원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업이 비대위원 최고위원 이런 건 같아서 네. 오늘 이제 아마 국회의원도 하기 힘들잖아요, 최고위원.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네. 제가 한 4개 정당에서 최고위원 비대위원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공교롭게 하버드대라는 학벌 사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을까 봐 자세히는 말씀 누가 선배? 김한규 변호사가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제 학부를 나오셨고 네. 저는 네. 뭐 석사 과정이랑 좀 다르긴 한데 네. 나이는 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치 경험이야 훨씬 차이가 나지만 네. 정치야 물론 이준석 최고가 선배시지만 학교는 이쪽이 더 선배시군요. 근데 여기 이제 하버드에 석사를 하셨고 법학 석사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직속 네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는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준석 최고도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학사를 제가 경제학과가 아니라 컴퓨터가 메인 전공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복합이라서 둘 다 했습니다. 네, 경제학과 컴퓨터를 같이. 제 기억에도 컴퓨터 전공하신 걸로. 자,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불리한 강남에 나가셨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불리한 노원에 나가셨어요. 이번 총선에서 나 정말 이 장면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떠오르는 한 장면 있어요? 뭐 여러 장면이 있지만 이제 강남병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조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샤이 진보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런 반응이었는데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는 혹시 이러다가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셔갖고. 정말 제가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면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소리치시고 나와서 음료 주시고 이런 게 이제 기존의 강남에서는 있지 않았던 되게 예외적인 일이라서 저랑 주변 분들이 이러다가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보수 쪽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켜서 그럴 수 있겠군요. 어마어마한 차이로 지게 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 지지도나 이런 분위기가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장면.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라는 것이 사실 어느 당을 찍어야 될 이유가 딱히 없다라고 말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선거인데 마지막에 이제 뭐 막말 판문이라는 게 터지면서 한쪽으로 표심이 몰려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으악하는 시점이죠. 네, 느껴져요. 현장에 있으면. 왜냐하면 주로 내 지지자들의 스킨십이나 지지를 받다 보면. 내가 월등히 앞서가는구나 이런 체감하게 되지 않아요? 저희 동네는 딱 거기에 나오는 지표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마들역에 가면 인사 이렇게 하루 1시간, 2시간 해보면요. 저에게 눈을 마주치는 분이 몇 분인가 아니면 반갑게 또 다시 인사를 건네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니면 외면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매일매일 저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희 사실 그걸로.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의 분위기라는 것이 좀 냉각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온 건 사실이죠. 그랬어요? 네. 변호사 하시다가 또 굴지의 로펌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로펌에서 변호사 하시다가 본인이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아는 분이 스카우트 뭐 어떻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갖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혼자 이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하고 이렇게 평당원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다만 제가 이제 대학 자체를 아까 처음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정치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법조인으로 한 19년 정도 일하고 나니 이제는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현실 정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정당이 두 곳 있잖아요. 민주당을 지원하신 이유도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전에 운이 좋게 뭐 바른미래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좀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이제 정치가 어떤 건가.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쓰신 뭐 세로의 별일 대한보수의 뭐 미래인가 가치인가 하여튼 그 책 제가 그 기고문 되게 짧게 쓰셨지만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고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고민을 했더니 제가 꿈꾸는 가치
이게 이제 민주당 진보에서 얘기하는 뭐 복지, 환경, 인권 이런 부분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결국 정치를 오래 하려면 좀 마음이 편하고 제가 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고민이 더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불러주는 데가 새누리당에서 갔어요 그냥. 네. 몇 년 됐죠 벌써? 그게 이제 2012년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는 저는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으로 이제 굳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이제 교육봉사 활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인사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정치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였으니까 그쪽 인사들도 네.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년에 들어서면서 그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좋은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냐면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들 많이 받아들여 주겠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 네. 이런 약속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입문하게 된 거겠죠. 그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네. 청년들에게 유독 인기가 없는 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오션이라는 거 이제 보이죠.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경쟁이나 아니면 자유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정당이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강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대로만 하면은 참 보수 한번 밀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득표율 같은 걸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다른 지역구에도 상당히 좋은 후보분들이 많이 계셨겠지만은 그분들이 30% 후반대 이렇게 득표할 때 내가 40% 중반대 이렇게 득표하는 걸 보면은 네. 여론조사 결과나 내부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 표가 많이 얹혔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뭘까를 네. 봤을 때 앞으로 어렴풋이나마 보수가 좀 가야 될 길 아니면 시도해야 될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걸 여쭤본 김에 뭐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네,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드는 분들 중에 정말 우리 사회에 도량이 되는 각 업종이나 직장이나 조직에서 뭐 예컨대 뭐 의료계면 검찰이면 뭐 언론사 어디면 뭐 교원단체면 정말 깜냥이 되는 분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역이나 뭐 조직을 대표할 만한 자질이 없는 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법조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죠. 다만 그분들하고 저희 차이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 용기가 있느냐 또는 정치에 대해서 그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네. 제가 뭐 대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플라톤의 얘기 중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보다 많은 유능한 분들이 네. 현실 정치로 그 나와 말씀은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일각의 이야기겠죠. 근데 어느 조직에서든 저런 분 정치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뛰어나가는 것 같다. 우리 조직에서 저런 분 진짜 나란 일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치가 자꾸 국민들의 민심을 잃다 보니 그런 분들은 정치권에 가지 않으려고 하시고 좀 제 질문에 비약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저런 분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손을 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정치라는 것을 이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 이제 명예를 위한 어떤 실현의 욕구를 이제 이 정치를 통해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도 그렇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확실한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수준 높으신 유권자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 저도 얼굴이 알려졌다 보니까 뭐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저도 한 번씩 섬찟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준석 씨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섬찟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걸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직군들 또는 그 직군에서 두각을 드러내신 분들이 꼭 그 필요 조건을 맞춘다고 좀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생각해가면서 정치권에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자, 청년 정치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규 후보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네. 거대 로펌의 변호사가 진보 진영의 험지 중의 험지 강남병에 출마했습니다. 그 적과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네, 상당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여하튼 제가 하여튼 뭐 하나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후에도 이렇게 환하게 아주 오랫동안 낙선 인사를 한 사진이 왜 졌는가라고 많이 하면 회자됐고요. 지역에서 준비가 없었던 전략 공천이었다라는 게 좀 요인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35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앞에 며칠을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을 다 썼어요. 갖고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강남병으로 결정된 게 선거 얼마 전이에요? 딱 35일입니다. 35일 전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상대방 후보는 조금 더 늦게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원하고 강남 중에 한 군데 지역구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었고요. 네, 선거구 조정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병이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양쪽 당에서 다 했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나중으로 이제 공천이 미뤄졌던 것도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괜찮은 중진들 이런 분들을 아마 섭외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거기는 안 가려고. 네.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인물난을 좀 겪었고요. 네. 저는 이제 강남병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기를 내기가 좀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치 지망생들은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네. 준비하셨다면 어느 지역에서 준비를 또는 어느 지역을 희망하셨어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네. 그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천은 네. 이제 계속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당선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편한 곳이죠. 네. 이제 당에서 저를 보시고 그나마 우리 당에선 강남에 제일 맞는 인물인 것 같다라고 이제 지역을 그쪽으로 옮기기를 원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 계속 평소에 제가 민주당에 대해 짝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이제 영입도 되지 않고 혼자 이제 민주당에 가입해서 평당원으로 활동하다가 네. 그래도 제가 당에서 기회를 주신다,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 35일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저 김한규 개인이라기보다는 253개 그래도 지역구 중에 하나를 이제 책임지게 된 민주당의 후보라는 생각으로 네. 상당히 의무감으로 계속 이제 끝까지 열심을 했고 아까 이제 낙선 인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제 패인 분석을 하는 발표를 한 것도 다 결국 이게 당을 위해서 결국 언젠가는 우리 당이 4년이든 8년이건 강남에서도 당선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노력이 뭔가 성과로 또 기록으로 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 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한 두 번 떨어지면 그때부터 조롱이 들어와요. 두 번 낙선했다 이러면서. 네. 그걸 참 참아내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도 김한규 이제 변호사의 어떤 이야기들을 또 그냥 선거 이후에도 네. 영상 네. 몇 가지 보고 하면서 야 다른 진영에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네. 이것 때문에 참 호승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네. 우리 중에 누가 잘 돼가지고 꼭 네. 꿈을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3번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전에 조금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강남병이면 네, 그러니까요. 모르죠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은 노력들을 네. 당이 평가하고 기록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아직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게 이제 2년마다 바뀌는 거고 또 아까 이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나 최고위원으로 계속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들은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노력들이 뭔가 기록화돼 갖고 다음에 공천에 반영된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현실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다음 물론-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받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보면 계속 꾸준히 그 험지에 가서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분도 있고 그 전에 또 뭐 여든 야든 그분의 노력을 인정해서 그동안에 그런 네.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원병 이야기는 안 해도 되죠. 뭐 다른 데 생각도 안 해봤죠. 넘어갈게요. 예, 뭐 다 아실 겁니다. 전 국민이 네. 이제 노원병 물어서 상계동이라는 단어는 아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노회찬 의원님 생각나네요. 예. 청년 후보에 대해서 여야 물론이고 왜냐하면 청년표를 얻어야 되니까 선거 전에는
우리 청년 후보들에게 정말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중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청년들을 한번 쓰고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중요한 지역 10곳에 퓨처메이커, 미래를 만드는 청년들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지역에 정말 젊은 청년들을 공천했습니다. 10명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도 다 떨어진 곳입니다. 사실 민주당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뭐 김한규 후보가 여기 와 있지만요. 일단 이 현상부터 여쭤볼까요? 누가 봐도 힘든 곳에만 신인 청년들이 공천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뭐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정당이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 공관위에서 저 퓨처메이커 벨트를 지정해서 이제 선거가 너무 참패로 끝나다 보니까 성과 분석을 안 해요. 나중에 사후 분석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언급됐던 지역 중에 도봉갑의 이제 김대섭 후보라든지, 아니 분당의 김민수 후보라든지, 광진의 김병민 후보라든지, 또 저까지 포함해서 이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도 주변 지역의 후보들보다 표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불리했기 때문이지, 청년 후보들 또는 젊은 후보들의 경쟁력이 낮았다든지, 아니 이 판단이 하나의 실패로 귀결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입니다. 굉장히 곤란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가 수립되고 이러면은 면밀하게 우리 선거에 대해서 백서를 내면서 이런 분석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과연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의 미래에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관성대로 뭐 전직 의원 공천하고 또 무슨 뭐 조직세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이런 것이 유효한지는, 저는 제가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저랑 같이 나간 후보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민주당은 달라요? 어때요? 민주당은 조금 다른 건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죠. 청년들이 결국 당선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동대문에 장경태 후보라든지 또 그렇죠. 몇 분 있긴 하죠. 그런데 장경태 후보는 좀 예외입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영입 인사들이죠. 30대 영입 인사들이 좀 당에서 집중적으로 화력을 이제 그쪽에 투하했고, 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의정부의 저 소방관 오영환 후보라든지 뭐 과천의왕의 이소영 후보라든지 여러분이 계신데, 기존의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한 2분 정도만 이제 제대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경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공정하긴 합니다. 기존에 오래 활동한 사람들, 또 조직이 강한 사람들, 오래 준비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후보들이 당선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선이 중요한 거냐, 공천이 중요한 거냐,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약간 공정한 경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공정한 경쟁으로만 하면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지자체 의원들, 시의원, 구의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군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청년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비례에서는 뭐 청년들이 뭐 수적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는 이제 위성 정당들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문도 있었고, 결국 4년 정도 본인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지역구에 나갈 수 있게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가점이 몇 점이죠, 경선에서? 네, 뭐 나이대로 다른데 최대한 뭐 25%까지 되어집니다. 30대라면? 저는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고 10% 받으시죠. 근데 뭐 김한규 후보가 나갔던 그 강남병도 사실 저희 당에서도 원래 저보다 젊은 후보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저희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견, 여러 이론이 있어가지고 뭐 안 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매치업들이 많아질 거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후보들하고 당원들이 급하게 총선 뒤에 만들었나 봐요. 거기 또 함께 아닙니다. 저는 함께 하시지 않고. 저는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로서 저는 지휘부죠. 제발 이번에 비대위원 안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김종인 지금 하고 있죠. 전국위가 하고 있죠. 그건 잠시 후에 전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김종인 비대위보다 뭐 저 이준석 비대위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고 네. 뭐 그분들께 감사하고 참 영광이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비대위원 한번 경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의 미래통합당 또는 작금의 그 보수 세력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장교들도 보면 위관급부터 영관급, 장관급 다 있잖아요. 보면은 네. 위관급부터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장관급 몇 자리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위관급의 역할을 영관급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네. 제가 항상 참 멋진 스토리로 받아들였던 게 6.25 전쟁 때 프랑스가 참전을 했잖아요. 이 그 유엔군으로. 네. 근데 거기에 프랑스의 장관급이었던 어떤 군인이 참가하려면은 이제 군대 규모가 작으니까 본인을 중령급으로 강등해가지고 참전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싸우는 것이 전쟁인데 지금 보수의 인사들 낙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내가 전직 국회의원이네, 다들 내가 전직 무슨 최고위원이네 하면서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개표 조작 의혹 이야기 좀 할게요. 민경욱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이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초기에 민경욱 의원님을 묘사할 때도 아니 민경욱 의원님이 당연히 뭐 똑똑하신 분이고 뭐 정치 사정에 정통한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낙선하고 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또 당연히 지지층에서도 제발 이 낙선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달콤한 얘기에 좀 유혹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사전투표 조작이다라고까지 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보통은 이제 민주당에서 인천에 모 후보가 했던 것처럼 표차가 100몇십 표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네. 아 혹시라도 내 유효표가 무효표로 판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뭐 재검표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2, 3천 표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재검표 신청한다는 건요. 총체적인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정이다 또는 부실이다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게가 다른 주장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민경욱 의원님이 어떤 자료들을 보시고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비약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민경욱 의원님이랑 저는 보수라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영 전반에 어쨌든 음모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네.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지금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23일에 그래서 유명한 그 유튜버들 뭐 네. 이게 사전투표함이 조작됐다는 유튜버들과 정면으로 이 토론회 하셨어요. 이준석 최고와. 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알바생, 애때 소녀들이 주르륵 한 11명이 나오더라고요. 우체국에서 2시간 동안 11명의 그 알바생을 데리고 무슨 작업을 했느냐 이게. 관내는 우체국, 관내는 선관위가 주범입니다. 밤새 불을 켜놓은 선관위 사무실이 수두룩해요, 전부. 수치 조작을 했다 보세요 보면은 36% 중에 관내에 해당하는 비율은 거의 수치를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뭘 알아가지고 관외를 조작해야지 36을 맞출 수 있냐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단 한 줄이면 된대요. 표도 조작했고 그렇죠. DB를 까보면 DB도 조작했고 그렇죠. 조작하겠다는 사람이 둘 다 조작할 이유가 있죠. 이 조작단은 선거를 이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추는 데 관심이 있는 굉장히 변태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려면 다득표만 하면 돼요. 선거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은 뭐 같은 숫자 뭐 여러 개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같으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네. 뭐 여러 가지라 복잡한데 예. 하나만 이게 터무니없다는 걸 하나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이 의혹이 시작된 것이 이제 선거 데이터라는 건 굉장한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개별 투표소에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일치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역구가 63대 36으로 나오는 데가 왜 이렇게 많냐? 뭐 비율도 이런 거. 그렇고요. 네. 아니면 어디에 뭐 투표함을 열었던 2,200 몇 표대 2,200 몇 표다. 네. 이런 근데 보면은 성남 수정구랑 무슨 뭐 송파구 이래요. 네. 이 둘의 수치가 같은 게 사실 저는 아무 의미도 없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뭘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선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 맞추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패를 뒤바꾸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상한 수치를 봤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다, 다른 표가 혼입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투표함은 이미 오염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다시 손으로 개표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수개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인과 결과 네. 또는
그 대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금 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당이 유익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되게 적극적으로 막으셔갖고 저게 보수의 힘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저거를 진영 논리에 이제 쌓이지 않고 네. 뭔가 합리적인 주장을 해갖고 그런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저 논의가 일단 일부 유튜버 보수 진영 자체의 주장이 아닌 네. 것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런 사전 투표함을 여러 지역구에서 미리 바꿔치고 표를 집어넣고 하려면 수백 수천 명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비밀 예. 없어요. 그냥 다 매수됐다는 겁니다. 네, 그냥, 매수돼서 예, 네. 매수됐거나 아니면 30년 예. 전에 공무원 임용할 때 그런 성향의 네. 분들이 오셨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 이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더 이상 선거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데 네. 당의 윗분들이 네. 그러니까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네. 이게 논의가 처음에는 좀 나올 수 있죠. 지고 화나니까 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선에서는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작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최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단순히 모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엄중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때도 그냥 방송사가 조작했으니까 선관위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정사업본부 3만 명인데 왜 매수 못하냐. 그거 매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라면 뭐 이런 식의 의혹론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선거 시스템 흔들었을 때 다음엔 그럼 선거 왜 합니까? 이 정도로 의심이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의혹 제기라 봅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미래통합당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걸 오늘 오전에 당선인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또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고 1시간 전부터는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인준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잠깐 있다가 방송 때문에 달려오셨는데 네, 이거 달고 다니고 정승현. 분위기는 인준하는 분위기. 저는 우선 상임전국위가 우선 무산되어가지고 네. 상임전국위 이제 좀 압축된 멤버로 하는 건데 무산되어서 전국위는 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성원이 되었다는 걸 보고 제가 기쁘게 방송국을 왔는데 아마 그러면 무난하게 위원장 인선까지는 인준되지 않을까 김종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네. 오는 데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다. 네. 네. 다만 오늘 비대위원 선임이나 당원 당규 개정의 건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저 청년 정치 이야기했으니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70년대생 가운데 경제를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가야 한다. 이 말 때문에 홍준표 당선자가 좀 벌어가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년대생 중에 경제를 70년대생 아니구나. 80년대생 중에 네. 경제를 네. 70년대생 중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일단 경제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인 게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이제 관료와 교수 이런 경험을 경제 갖고 전문가죠. 이제 네. 본인과 같은 사람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꼭 그렇게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인지 좀 의문이 있고요. 40대라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 정치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네. 없었기 때문에 제가 40대이지만 안타깝지만 조금 이르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입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고요. 기술은 김종인 장관한테 배운 것 같고요. 철학은 유승민 의원이랑 공유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기술적인 면입니다. 뭐냐면 지금 시점에 김종인 체제라는 아주 좀 위기 상황에 있는 비대위가 들어설 때는 특정 대선 주자를 밀어주는 발언을 하면 약간 곤란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70년대생 40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언론이 이러면 이제 찾아다니겠죠. 네. 하지만 네. 아직 존재하는 인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상정해놓고 이제 과거 김종인 장관 입장에서는 좀 책임이 있는 분들, 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반발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이었다 봅니다. 네. 롤 모델이 되는 정치인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2004년도에 그때 바람잡이 전당대회 바람잡이 연설을 하러 등장했던 미국의 오바마라는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4년 만에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결국 정치하면서 누군가에 감동을 준 정치라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같은 사람들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롤모델은 아닙니다. 아, 예. 저는 저하고 많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하고 비슷한 게 1988년 청문회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정치의 꿈을 시작을 했고 물론 험지에 출마한 노무현도 존경스럽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갔던 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배우고 싶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쉽게 이번에는 원내로 들어오진 못했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 하실지 포부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인지도가 이제 적어서 되게 어려움이 겪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은 빨리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인지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청년이고 신인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자 합니다. 당장 인지도를 올리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지지를 얻는 작업을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작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채권은 보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는 앞서 있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다시는 지지 않을 그런 어떤 병참기지화를 제가 시도하려고 이번에는 고위당직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관급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석 최고위원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